그래서 주택에 대한 호수 기준으로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보유세가 중과가 되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고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1주택이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 너무 많은 게 1주택 혜택을 만들어낸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대 부동산 채널 1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2등을 꿈꾸는 이제 최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이 좋아. 2등은 아무도 기억을 못 하니까 1등은 공격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등 채널을 좀 제안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똘똘한 채의 시작과 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팬딩과 네프콘에 기고도 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거를 좀 영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 중앙에서도 사설이 있었는데 이건 6월달 사설이지만 이 사설에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요새 다 똘똘한 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만 올라가는 거를 똘똘한 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똘똘한 채가 그럼 우리가 왜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면 똘똘한 채에서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가를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똘똘한 채 앞으로도 천년만년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요. 요 사설에서는 충청권에 거주하는 지인이 서울 강남에 어떤 집을 사면 좋겠냐. 50대 중반이라 자녀 교육을 위한 것도 아니고 머지않아 퇴임할 건데 뜬금없길래 물어보니까 강남 아파트 투자하고 싶다. 왜? 하니까 20년 전에 매입했던 충청권 아파트는 2배가 안 올랐는데 강남은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너무 불만스럽다. 그래서 주택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감한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충청이 아니라 90년대 말에 일기 신도시가 준공되면서 분당이라든가 일상으로 분양받고 강남을 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강남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이런 번 강남권에는 절대 강남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신화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전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똘똘한 채라는 거는 지난 30년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 오기는 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순수하게 투자로만 바라보더라도 그냥 가격 상승률이 너무 격차가 나니까 지난 3년은 서울만 올랐거든요. 지난 3년은 지방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광역시 시세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만 서울은 내리강세잖아요. 6.27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지 종합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 싸들고 강남으로 오는 게 늘어났고 지방에 있는 원정 매수 비율이 서울에 있는 10채 중에서 2채에서 지금 3채 이제 4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산 정리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는 게 똘똘한 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냅둬야 되냐 이런 건데 지방의 경우에는 공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호가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현재 똘똘한 채는 그럼 왜 생겼냐면은 결국 2개 정부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부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별로 칭찬했던 적이 없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뭐 하나 잘했냐면 보금자리 주택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부동산 대책을 잘했냐? 대책 잘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 영상은 제 채널에 또 남아 있으니까 특히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과 그 책에 대한 비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영상이 넘쳐나고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 철학을 계승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제가 그 당시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아주 왜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을 정치 묻혀서 왜곡을 시킴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오히려 더 쉽게 가야 되는 게 어려워진 거가 문정부고 근데 문정부는 한 줄로 요약하면 다주택자 죽이기를 썼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택의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집이 많으면 나쁘다는 그러니까 2017년에 처음에 딱 국토부가 세팅했던 프레임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2017년 파리 대책 내기 전에 집값이 왜 올라요 하니까 국토부가 리포트를 냈는데 파리 대책의 코어가 뭐냐면은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삽니다. 평균적으로 20% 사는데 지금 30%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잡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 파리 대책이 모든 첫 단추의 시작이었고 이후로 다주택자로 전쟁을 선포하죠. 그래서 지금 주택이 그냥 저처럼 지방 제주도에 한 채 있고 어디 조그맣게 한 채 있고 이러면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초중과세율에 초종부세를 맞으니까 석이 나간 거죠. 왜냐면 강남 한 채는 막 3, 40억 하고 있는데 돈 아무것도 안 내고 종부세 일반세율 내고 있는데 나는 금액이 훨씬 작은데 더 많이 내니까 그래서 주택에 대한 호수 기준으로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보유세가 중과가 되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고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1주택이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 너무 많은 게 1주택 혜택을 만들어낸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저희는 문정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명박 정부 얘기를 해보죠.
1주택 혜택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아주 간단하지만은 양도세, 비과세랑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넘어가도록 하죠. 장기 보유 공제가 덕꿀이니까 이걸 가보도록 할게요. 양도세, 비과세는 꼴랑 해봐야 12억 비과세, 그다음 뭐 합산 15억 비과세지만은 장기 보유 공제는 그냥 무한정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평균적으로 뭐 한 집을 30년, 20년 갖고 있다 치면은 2억 집이 32억 된 게 강남이라고 30년 갖고 있으면은 2억 집이 32억 됐습니다. 서울 5분위 주택의 평균 가격이 32억이니까 이 사람의 양도 차익은 30억입니다. 원래 비과세를 계산했는데 통행상 비과세를 무시하고 공제만 봐볼게요. 그럼 양도 차익 30억에 원래 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3%씩 공제해 줬습니다. 3%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그래서 1년에 3%씩 10년 이상이면은 30% 공제한 건데 이거는 너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만큼 공제해서 그 30%는 빼고 나머지 70만 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MB 때 뭘 했냐면은 2009년 1월 1일부터 1주택 공제가 왜 1년 3%야 이래가지고 1년 8%로 해. 그래서 10년 80% 공제를 만들었습니다. 10년 80% 공제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 생각해 볼게요. 지금 32억인데 양도차익 30억. 그럼 여기서 30억 차익에 80% 공제 받으면은 24억 공제를 받아요. 이게 소위 공제 대상이죠. 그러면 남는 6억에 대해서 과세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뭐 대충 한 2억 내겠죠. 근데 원래 30억 차익에 대해서 30% 공제하면은 9억 공제를 받고 이게 MB 전 9억 공제를 받고 2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러면 한 거의 9억 5천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공제 하나로 내야 되는 세금이 7, 8억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생각해 볼게요. 한국의 부동산의 명목 자산 가격 상승률은 3%라고 본다면 서울이 3%로 오르면 32억짜리가 연에 1%씩 올라가는데요. 1억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80% 공제를 받으니까 8천만 원은 계속 비과세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이 집을 팔 이유는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있어야만 파는 거지 8천만 원이 안 되는 재산세, 종부세 상황에서는 집을 영원히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주택자 비과세는 공제가 80%다 보니까 너무나 팔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연 3% 올라가는 자산에서 2.3%포인트가 다 내 거고 0.6%포인트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왜 팔겠어요? 그래서 공제 80%는 연 8천만 원을 양도세로 계속 공제받는 거니까 전혀 팔 이유가 없고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소위 압구정 같은 데는 양도차익이 100억이 났거든요. 그러면 80억을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3%씩 올라가면 연 3억이 올라가면은 이제 2억 4천씩 계속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보유세가 2억 4천이 아니고서는 보유세가 한 3억 이상 나오지 않고서는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원래 이런 공제는 물가 공제였거든요. 인플레이션 공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우리나라가 MB 때는 차라리 뭐 747 했고 4%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목 3% 성장하는 나라죠. 물가는 2% 언더고요. 그래서 물가 공제는 연 2% 공제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1주택자 장특 공제를 원복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융위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기 집은 강남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 8%씩 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내 집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 공제되는 건데 난 투기도 아니고 1주택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1주택 장특 공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10몇 년이 이어진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하려고 했냐 1주택 공제 80%가 좀 세니까 그러니까 20년에 70 대책 발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보유로 10년 4%씩 40% 공제 거주로 10년 4%씩 40% 공제해가지고 80%는 유지하되 보유와 거주를 좀 쪼개놨죠. 그러나 이미 30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 거주 다 충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만 문제가 되는 거라 가지고 이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애초에 이거는 30% 물가공제가 80% 특별공제가 됐는데 08년에는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상황이니까 지금 금융위기냐? 아니죠. 그럼 지금 특별공제가 있어야 되냐? 아니죠. 그런데 왜 이걸 유지하냐? 지네 집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집이니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대한 규제도 똑같은 겁니다. 주택수도 본인은 한 채니까
난 뭐 여러 채 있어 투기꾼이네 이러면서 결국 주택수에 대해서 규제를 했던 게 문정부의 모든 실책인데 저는 여기서 결국은 너무나 많은 비판받은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 공제를 손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코어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서울 1주택자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치가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나 MB 정부 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인센티브가 다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현재 똘똘한 채 시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똘똘한 채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싶으면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리면 되겠죠.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상화하면 충격받으니까 일몰을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내년 말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장특공제 80%가 유지가 되는데 뭐 27년부터 처분하는 경우에는 장특 15%, 장특 30%로 다시 원복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할인을 많이 해줄 때 좀 처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고가주택일수록 장특공제 너무 커지니까 장특공제 상한을 두면 됩니다. 장특공제 상한을 뭐 10억을 두거나 15억을 더 가지고 일반 주택은 그러니까 소위 마포 이하는 집할 때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초고가의 장특공제 상한이 없다 보니까 너무 지금 양도세도 15억을 비과세 주잖아요. 양도세 무제한 비과세가 아니라 1주택자 양도세 12억 비과세면은 장기보유 공제도 12억으로 제한을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러면 양도세도 12억 비과세고 장기보유 공제도 12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장기보유 공제는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영원히 공제이기 때문에 아예 팔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도 그냥 상한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 양도세 공제 12억에 장기보유 공제 12억 정도가 되면 세상 되게 말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했던 거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죠. 그래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을 베이스로 하는 여러 세제 개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7월 달에 있을 세제 개편에 들어가기엔 너무 타이트하고 결국은 세제 개혁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개가 고쳐져야지 결국은 똘똘한 채 시장이 끝나는 기본적인 세제 시스템이 되고 여기서 지방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정책이 돌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왔다. 그리고 왜 안 해왔냐면은 그냥 그걸 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고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를 정치로 포장해왔던 것이 문정부 부동산 정책이었고요. 그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사고 09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 몰빵 밀어주기 이것도 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상법에 대한 그런 판단도 공교롭게 대법원에서 그것도 다 이명박 정부에서 난 거고요. 그리고 뭐 종편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 지형도 다 전부 이명박 정부고 이명박 정부가 어쨌든 만들어놨던 정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지금 결국 돌이켜 원류를 추적해 보면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진짜 많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똘똘한 채도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좀 증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쳐야 될 게 많은 것 같고요. 세제가 그래서 개편 정도로는 안 되고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조세 제도는 좀 개혁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철진한 보유세인 종부세를 뭐 공시가율을 올리고 말리고 이런 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그냥 종부세는 죽여야 되는 세금이 맞고요. 보유세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재세팅을 하는 거가 앞으로의 또 100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 뭐 방구석 유튜버인 제가 얘기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만 어쨌든 나는 우리 댓글 또 내일 또 뭐 아무튼 저희 이제 댓글 요즘 읽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이 시장이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면은 댓글 민심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